12월 2일부터 사흘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 경기도 교육청과 유네스코, 교육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입니다. 교육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마음이 된 전 세계 교육부 관료와 교육 전문가들이 수원에 집결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미래를 위한 교육의 새로운 사회 계약. 더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공동의 비전을 바탕으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 환경 위기, AI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상징되는 지구적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교육의 새로운 과제와 책임을 요구하고도 있습니다. 교육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장관급 패널 토론과 기조연설, 8개의 세부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교육 격차와 불평등은 전 세계 교육자에게 주어진 공통의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That's why investing in people, investing in education is more than ever an important, crucial political message that will come out from this conference. 참가자들은 산의 초등학교 등 경기도 내 학교와 교육기관들을 방문했고 전시 체험 부스를 통해서 경기 교육 정책의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We need this state of mind, this commitment, this conviction that at the end of the day the game changer is education. And this country has seen it, proved it. 각국의 교육부 장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다양한 환경에서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전 세계의 교육 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글로벌 업저버터리 설립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정책과 연구, 실천 사례 공유와 교육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교육 변혁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교육은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 교육 격차 해소와 불평등 완화는 전 세계 교육자들에게 주어진 공통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교육의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를 가져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기도에서 열린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국제 포럼은 2050년과 그 이후까지를 내다보면서 공교육의 가치와 역할을 확대하는 경기 미래 교육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이 행사의 구체적인 성과 또 모두를 위한 미래 교육 구현을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임태희입니다. 자, 지난 2일부터 사흘 동안 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금 생소한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먼저 어떤 행사인지부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유네스코는 잘 아시다시피 유엔 산하의 기구로서 이제 세계적인 교육 그리고 과학 문화에 대한 이 총괄을 하는 이게 기구입니다. 국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유네스코가 이 경기도에서 이제 그 지금 펼치고 있는 미래 교육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죠. 예, 그것은 2021년도에 그 유네스코가 교육의 미래는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일종의 담론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론이 그 어떻게 이제 그럼 실천할 거냐 하는 고민을 하던 중에 경기도의 미래 교육을 그 유네스코가 보고 이것은 세계의 미래 교육의 현장으로서 한번 소개할 만하다. 그리고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이 경기도에서 한번 정말 세계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할 만하다 해서 이제 유네스코가 경기도를 찾아와서 열리게 된 행사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포럼이니까 정책 발표도 있고 토론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떤 포럼에 어떤 것들을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성과는 주로 이제 경기도 교육이 그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래 교육의 현장을 관심을 갖고 어떤 체계로 추진되는가, 그리고 현장에서는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 구체적인 상황을 이제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교육자들이 이제 함께 그 주제로 해서 토론하는 이런 그 3일간의 행사였습니다. 경기도 현재 교육은 경기도는 이 교육이 곧 미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종의 역할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그리고 지역과 함께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유학교, 그리고 AI 교사와 함께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종의 온라인 학교. 이렇게 해서 이제 3가지 체계로 좀 추진하는데 그 현장들을 이제 이 세계에서 그 각국에서 모인 이 교육 전문가들이 다 이제 살펴봤죠. 예, 그래서 경기도의 미래 교육을 이제 세계에 등장시킨 아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제 포럼, 특히 유네스코가 이제 관심을 갖는 행사다 보니까 뭐 국내외 주요 인사들 전문가들 많이 오셨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이제 가장 그 고위직으로는 그 10월 말까지 이티오피아의 그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계세요. 네, 그 분이 유네스코의 미래교육 그 위원회 위원장을 겸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셨고, 그분은 굉장히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티오피아의 교육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분으로 이 유네스코에서 교육 문제를 총괄하는 그런 이제 또 간부님이 오셨고, 또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서 실제 유네스코 활동에 굉장히 중심적 역할을 하는 그런 교수님이 오셨고, 또 예를 들면 튀니지 같은 데서는 교육부 장관도 오시고, 그 다음에 세네갈 뭐 이런 그 국가에서도 전직 그 교육부 장관이 오시고 해서 뭐 일일이 이렇게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전현직 그 교육 전문가들이 뭐 다 모인 회의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경기 교육 현장도 보셨을 것 같거든요. 임태희 교육감 보시기에 경기 교육의 특징과 우수한 점, 어떤 점들을 특히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그 첫째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교육은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면은 미래 사회에서 첫째는 AI 과학 기술에 대한 AI 디지털 기술에 대한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그리고 미래 사회는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는 여러 사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과제들이죠. 정말 한 번도 이 현 세대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한 이 주제들을 어떻게 그럼 학생들로 하여금 준비시킬 것이냐. 그래서 경기도는 AI 그 디지털 교사, AI 보조 교사가
선생님의 수업을 도와주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하이러닝 시스템을 저희들이 자체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러닝 시스템을 이제 많은 그 소위 외국의 인사들이 관심을 가져서 현장도 보고, 저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그 하이러닝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AI 이 교사가 수업을 도와주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입니다. 경기도에만 지금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공유학교인데요. 공유학교는 학교가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학교에서 다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에 다양한 사실은 교육적 역량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우리 특히 경기도는 그게 장점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 학교 주변의 그 지역 사회의 교육적 역량을 아이들 교육에 연결시키는, 그게 저희는 공유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유학교 시스템이 실제로 외국에서도 굉장히 그 이렇게 이런저런 사례들이 개별적으로는 있지만 경기도처럼 그렇게 딱 공교육 체계로서 시스템화한 데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외국 그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좀 강조해 주셨어요. 예. 하나는 이제 그 AI 교수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이것과 이제 공유학교. 네. 이 공유학교는 사실은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제 한 아이는 마을 전체가 키운다 이런 개념. 그렇습니다. 온 마을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기조발제는 경기 공유학교를 하셨더라고요. 요거를 특별히 기조발제로 꼽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조발제에 경기도가 좀 추진하고 있는 지금 공교육은 학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만 공교육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학교가 AI 교수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을 쓰고 있지만 학교에 머물지 말고 학교 밖의 역량을 공교육 체계로 끌어들인 공유학교. 그러니까 이제 공교육의 확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각이 됐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지금 설립 중에 경기도는 온라인 학교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 온라인 학교야말로 이제 하이러닝에서 쌓인 좋은 교육 콘텐츠를, 예를 들어서 공유학교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죠. 수원하고 예를 들면 저 농촌 지역하고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까지 좋은 콘텐츠를, 교육의 어떤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온라인 학교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장차 세계에서도 다 접근 가능하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하이러닝, 두 번째가 공유학교였습니다. 예. 자, 이 하이러닝 이것도요. 되게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선생님 수업을 AI가 이제 보조하고 이런 개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용 사례들이 소개됐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세계의 예를 들면 주택에 대한 이제 어떤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계 주택의 사례들을 뭐 예를 들어서 지중해 연안의 주택 사례, 그다음에 밀림 쪽에서 있는 나뭇가지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주택 사례, 한국처럼 이런 주택 사례, 또 몽고의 주택 사례, 이런 걸 이제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팀별로 나눴을 때 예를 들어서 주택에 대한 왜 여기는 이런 주택을 지었을까 하는 거를 그러면 하이러닝에서 그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미리 이제 연구를 하고 해서 토론을 벌입니다. 그러면은 기후 때문에 그렇다, 건축 자재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사람들의 습성 때문에 그렇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나라 주택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또 외국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러면서 세계의 주택들에 대한 것을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런 이제 일종의 그 분인별 또 개인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러던 중에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중해 연안의 주택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는 진전이 잘 안 되더라. 그 선생님이 다 학생 개별 진전상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진전이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떤 게 고민이니? 그러면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는 뭐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누구 하는 거하고 한번 의논 좀 해봐라 하고 잘하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서 수업을 시킬 수도 있고, 그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본 사례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과 학생이 서로 배우고 존중하고 하면서 같이 성장하죠. 그런 사례들이 이 하이러닝을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이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자료가 아주 신속하게 정리된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그것도 큰 장점이고요. 예. 개별적으로 맞춤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하나 주고 푸는데 개념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넘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문제 푸는 그 과정이
뭔가 좀 에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생님이 보시면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학생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 어디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게 다 나오니까 선생님이 관심 있는 학생한테 가서 아 이거는 개념이 좀 부족하구나 하면 제가 개념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맞춤형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이러닝의 특징은 제가 보는 그 수업을 여러 군데 제가 가봤는데 학생들의 그 수업 참여도라는 게 과거에 일방적으로 뭐 칠판에도 이렇게 그 한 가지를 쭉 여러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 아주 수업 집중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도 교육 현장 방문도 많으셨다고 네, 말씀하셨으니까요. 어디를 가셨고요?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까? 그 학생들이 있는 이제 AI 교수 학습 플랫폼의 하이러닝을 쓰는 학교도 다녀온 분들이 계시고, 그건 대표적으로 수원에 있는 그 산의 초등학교라고 거기는 아주 굉장히 그 모범 학교입니다. 네네. 거기 다녀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지역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학생들의 다양한 어떤 그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이천의 도예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그 영상과학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데는 게임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이 전부 이제 이 공유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데가 있죠. 그래서 지역에 꼭 그 학생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배우러 오는 이런 이제 그 현장이죠. 또 예를 들면 그 광주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는 아주 지구 환경에 대한 이 유네스코는 또 세계기구라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거든요. 그래서 환경 생태 교육을 아주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학생들에게 환경 생태 교육을 하면서 나의 탄소 배출을 얼만큼 줄이는가 하는 거를 이제 서로 토의하게 하고 하는 장면이죠. 예를 들면 뭐 잔반을 줄인다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들을 10군데를 지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10군데 지정하는 거가 이제 교통수단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오픈을 했는데 불과 뭐 몇 분 만에 다 마감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아주 호응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여러 이제 교육 전문가분들께서 우리 경기도 교육의 다양한 현장들을 가보시고 나서 어떤 반응들을 보이시던가요? 그 아주 그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멕시코의 어느 그 교사는 우리 이제 그 산이초등학교 그 디지털 그 교육 현장을 보신 것 같습니다. 하이러닝에 거기 보서는 진짜 자기 표현으로 영어로 정말 어메이징하다. 그러면서 상당히 몇 년 전만 해도 멕시코하고 한국이 비슷했는데 지금은 교육 현장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게 시범 학교만 그러냐, 경기도 학교들이 대체로 그러냐. 그래서 하이러닝은 1000여 군데 이상에서 이미 일반화 돼가고 있다 그랬더니 1000군데라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그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는 그 옥스퍼드 대학의 그 교수님도 그 아마 영국도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는 아주 그 깜짝 놀라는 현상이 있었고 또 예를 들면은 그 중국에서 오신 어느 선생님은 도예고등학교를 갔어요. 도예고등학교 가서 이제 그 일반 학생들이 그 하는 걸 보고 자기도 학생으로 돌아가면 이런 학교 다니고 싶다고 와서 그렇게 그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현장에서 아주 많은 그 세계 교육 그 전문가들이 하여튼 경기도 교육을 보고 아주 상당한 그 아마 강한 인상을 받고 이렇게 이번에 행사가 마무리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교육감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이제 자녀들이 대학생들이고 그래서 사실 초중등 교육은 한동안 좀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국제 포럼 이제 여시고 한국 경기도 교육 보고 가신 분들이 또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가셔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 경기도 교육청과 또 다양한 국제 교류도 좀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그 실제로 그 지금 튀니지가 굉장히 아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보니까 IT 인프라도 잘 깔려 있고, 그래서 저희 교육 현장을 보고는 정말 당장 튀니지하고 한국하고 이런 AI 그 하이러닝 시스템 같은 거를 좀 협력하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한국의 뭐 ODA 그 제도를 통해서 그게 이제 공적 개발 원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외국에서 원조를 받았지만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예산도 있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나 하는 좀 문의도 하고, 예를 들면 뭐 세네갈 같은 데서는 바로 이 교류에 이런 좀 그 논의를 시작하자 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이제 그 제가 양자 회담을 할 때 그 유네스코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하버드 대학의 그 페르난도 교수라는 분은 저한테 하버드 대학 교육대학원의 교수님이신데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한국의 경기도 사례를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아마 거기 수업 시간에 맞추면 우리 한 밤 11시쯤 되나 봐요. 네. 밤 11시쯤 혹시 인터넷으로 그 강의를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한번 와라.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일정을 논의를 한번 지금 제가 하도록 그렇게 좀 지침을 줬습니다. 또 그런 현상들까지 있고, 또 많은 그 이 유네스코의 이제 저 운영진들이, 간부들이 세계에서 요청이 올 때 우리 경기도에 협의를 하면은 좀 그 도와달라. 그것도 실제로 현장하고 협력을 해달라 하는 요청을 아주 그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런 부서를 저희들이 경기도 교육청에 전담 부서를 둬서 국제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야, 이 AI라는 예. 이 시대적인 흐름, 네. 이게 발빠르게 대응하는, 네네. 그리고 또 이 지역 사회와의 어떤 연계를 통한 네네. 우리 경교육의 어떤 큰 변화가 시작됐다,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르게 크게 그리는 그림들이 좀 있습니까? 공교육 발전. 그래서 이제 공교육을 그 제가 맡으면서 이제 그런 그 시대적 흐름을 교육에 반영하고, 근데 제도로서의 그동안의 공교육은 학교에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밖으로 나가면 학교 밖 학생으로 생각을 해서 그건 교육청의 그 업무 대상 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교육은 개개인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해주는 역할인데 그 학생들 그러니까 학령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우선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학교를 1섹터로 놓고 학교 밖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를 공유학교로 해서 2섹터 학교로 놓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과 공간을 다 넘어서서 하는 온라인 학교의 경우에는 3섹터 학교라고 그래서 경기도는 1섹터 학교, 2섹터 공유학교, 3섹터 온라인 학교를 이제 완결된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어떤 점이 과거하고 다르냐면 그전에는 수업을 받거나 학점을 따는 거는 학교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제 그걸 확장해서 공유학교나 온라인 학교에서도 이제 수업이나 학점을 따고 흔히 시술을 한다 그러죠. 수업을 그렇죠. 인정받는다 그러죠. 그거 다 인정하는 체제로 지금 저희들이 제도적인 개편을 지금 이미 했습니다. 예. 자, 사실은 이제 교육감의 직무는 사실은 초중등 교육인데, 네네. 네. 우리 교육이 사실 또 대입을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이게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임태 교육감께서는 평소에도 이 대입 개혁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이제 담당을 하면서 보니까 유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하면서 결국은 어디서부터 이제 변곡점이 생기냐면 고등학교에 가서는 대입 때문에 다 그동안 해오던 교육이 전부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 대학 입시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저는 가장 핵심 내관이 교육에서 바로 그 부분이다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초중고등학교 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은 대입시에 대해서는 의견을 안 내는 게 관행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대입시는 교육부하고 대학 당국이 주로 이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근데 교육부하고도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아무리 혁신하면 뭐하느냐. 대입을 앞에 두고는 다 망가지는데. 그래서 교육감 회의에서 이거는 교육감들이 대입에 대해서 소위 침묵하는 것은 이건 교육의 담당자로서 책임이 없는 태도다. 이건 무책임한 태도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육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 교육의 혁신의 완성을 위해서는 대입제도 바꾸는 게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점을 우리 호소하고 나가자.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먼저 지금 준비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준비된 내용을 아마 이달 중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대학 총장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대학교육협의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대학교육협의회 측하고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논의하자 하고 이미 약속을 해놨습니다. 예, 약속을 해놨습니다. 자, 이달 중에 발표하신다고 네. 했으니까 이제 연내에 네. 발표하시는 건데.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예. 구체적으로 예, 대학 개혁의 방향은 어때야 된다고 보세요? 큰 방향은 지금처럼 암기력을 테스트하거나 또 무슨 머릿속에 쌓인 지식을 가지고 마치 그냥 정해진 정답만 맞추는데 익숙한 이런 교육으로 대학 선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대학 선발은 그런 체제거든요. 그걸 고쳐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선 공교육이 정상화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이 자꾸 나오거든요. 공교육이 정상화되려면 그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그 제도가 바뀌려면 학교에서 평가하는 내용들이 대학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평가 체제를 고쳐줘야 됩니다. 그 평가 문제를 지금은 공정이라는 이유로 그냥 객관식으로 해서 정답 맞추는 게 공정의 전부다 하는 양 뒤에 숨어버렸어요. 저는 그건 아주 매우 소극적이고 비겁한 태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국은 다 그 평가 시스템을 다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권위 있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경기도가 지금 먼저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상당히 그 객관적인 그리고 공정한 평가 이건 일종의 기준이다 방법이다 하는 게 나올 수 있는 걸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 학교 내신에 반영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학 이제 우리 수능 시험이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이라는 거는 지금은 수능 시험이 전부 서열을 정해줍니다. 저는 그 제도가 있는 한은 교육 개혁은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능 제도 이것도 예를 들면 자격고사로 고치든지 그건 이제 조금 논의가 조금 필요합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상대평가 중심으로 돼 있는 이 틀은 평가가 이제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전제로 이거는 일종의 자격평가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뭐냐면 대학에서는 정말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와서 무엇을 정말 하려고 준비가 돼 있는가. 그리고 그 할 준비가 마음의 준비부터 해서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대학에서는 평가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발을 하는 제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런 단계의 지금 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예.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 학생이 얼마나 지금 우수하고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 재능들이 있습니까? 이게 대학 입시 그 한 가지 잣대로 다 그냥 마치 붕어빵 만들듯이 만드는 이 교육 체계가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감을 저는 교육감들도 그렇고 대학 총장들도 전부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빨리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희망을 말씀드리면 아직은 결론 난 건 아닙니다만은 보통은 4년 앞두고 입시를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8년까지 발표가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2032년 대입에 대한 방향을 저는 내년쯤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후년 정도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사람부터는 그 교육에 어떤 평가에 의해서 준비하고 아마 교육이 질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교육의 여러 가지 과제 중에 하나로 이 학부모님들은요 예. 이 사교육과 공교육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시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떻게 그렇습니다.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공교육이 정말 그 학부모님들께서 또 학생들이 느끼기에 정말 필요한 교육 또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한다 하는 제가 볼 때는 체제가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공교육이 그걸 갖추지 못하면서 사교육을 막는 것은 교육 전체를 위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경기교육은 우선 학교에서는 기본과 기초, 그러니까 기본 인성과 기초 교육, 역량 교육을 하고 기초 학력 교육을 주로 하고 예를 들면 거기에서 더 깊게 하거나 아니면 더 다르게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도저히 학교에서 하는 거로는 안 되고 뭔가 좀 보충이 필요하거나 할 경우에는 지금은 거의 100% 사교육으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유학교에서 해결하자는 거죠. 그리고 수업으로 인정도 해주니까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선생님 수업 받는 대신에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도 수업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가장 문제는 그 지역 사회에서 그러한 일종의 공교육으로서의 경기 공유학교가 사교육에서 제공하는 만큼의 좋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 계속 좀 좋은 그런 콘텐츠를 발굴하도록 저희 교육청은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임태희 교육감께서는 그 평소에 그동안 우리 소홀했던 인성 교육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해오고 계세요. 네.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가장 그 기본적인 그 학교에서 해야 될 일로 저희는 인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 역량을 학교에서 좀 길러주라. 이게 이제 우리 학교가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그 인성 교육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행동으로 배우고 마음으로 배우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전문가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단체 활동을 한다든가 체육 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이런 단체 체육 활동을 통해서 그런 인성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길러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이제 예를 들면 이 학생들이 함께 공동의 어떤 프로젝트를 함께 해결하는 이런 수업 방식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 역할을 하고 다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학생들 스스로 느끼게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제가 그 경기도 그 자치단체장을 모시고 얘기를 해보면 과학고 유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어쨌든 20년 만에 도내 과학고 신설을 추진하니까 유치 경쟁도 좀 뜨겁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 과학고라고 하는 게 뭐 서열화랄까 경쟁을 좀 과열시킨다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하시는 이유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11일 날 발표가 됐죠. 예, 아주 지자체의 그 뭐 정말 이 과학고를 위한 경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고에 대한 문제는 저희 경기도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 교육이 지금과 같이 유지돼서 되겠는가? 이제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지향하지 않으면 나라의 정말 지속적인 발전, 그동안에 우리가 이 발전의 궤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게 많은 이 전문가들의 이 진단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계에서도 그러면 이제 모든 교육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과학 교육이 지금처럼 교육이 돼서는 되겠는가 하는 이제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들께 이것은 과학고등학교 선정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인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에 대한 큰 방향을 정해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정말 아주 굉장히 오랜 토의 끝에 방향을 정해서 이번에 이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준비가 얼만큼 돼 있는지를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결과가 딱 나오면 유치되신 분들은 아주 좋아하시지만 또 떨어지신 분들은 실망감도 크잖아요. 어떤 기준 갖고 하신 거예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만큼 우리 지역에서의 과학고등학교는 어떤 분야 혹은 어떻게 우리 과학고등학교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게 현지 교육계하고 저 교육청이 이제 교육지원청이 되죠.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그 학교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제 그 판단의 중심이 됐고, 아마 이번 그 과학고등학교를 하면서는 대체로 그래서 아마 그 심사위원들 간에는 우리가 상호 간에 이론이 있는 것은 일단 이거는 안 된다. 거의 의견의 일치를 거의 만장일치로 보는 것만 우선 선정을 해보자 해서 이번에 이 4개교를 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쨌든 1단계 예비 지정 결과가 발표된 거예요. 그러면 개교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앞으로도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번에는 이제 예비 심사로 경기도의 그 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하고 얘기해서 지금 탈락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곳도 그건 뭔가 조금만 방향을 수정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이 선정된 4개 학교만 가지고 교육부하고 협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아마 그 내년 한 3월 정도까지 심사를 할 일정으로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교육부하고 바로 협의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앞서 저희가 조금 언급하다가 이제 다른 네. 주제로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이 AI를 네, 활용한 교수 활용 네, 플랫폼 하이러닝과 관련해서 네. 자, 최근 교육부가요. 네. 이 AIDT 이게 그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더라고요. 디지털 교과서죠. 이거 최종 검정을 통과한 이 합격 출판사를 발표를 네, 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 디지털 교과서는 원래는 이제 하이러닝은 그 디지털 교과서나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근데 디지털 교과서는 하나의 이제 교육 콘텐츠의 하나라고 먼저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원래 이제 하이러닝처럼 개발된 모든 교육청이 다 개발된 걸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콘텐츠만 그냥 얹어서 구동시키면 되는데 이번에 교육부의 그 디지털 교과서는 저희 경기도하고 4개 교육청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이 구동 시스템이 지금 없습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의 구동 시스템까지 갖춘 이런 디지털 교과서를 이번에 만들었죠. 예. 아니 그러면 이제 예. 이 하이러닝이 플랫폼이고 네. 이 디지털 교과서는 이제 네. 콘텐츠라면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내년부터 예. 바로 구동이 되면 네. 이 구체적으로는 뭐 병행해서 수업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하이러닝에서는 저희 경기도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약 한 87만 개의 콘텐츠가 이미 있습니다. 거기에 디지털 교과서가 각 학교별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교사들이 이제 선정을 하겠죠. 그러면 하이러닝에서 디지털 교과서도 좀 작동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는 전혀 문제가 없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제일 문제는 그 가령 디지털 교과서를 구동할 경우에 모든 전국의 학교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구동할 만큼 교사들이 충분히 교육이 돼 있는지, 연수가 돼 있는지, 그리고 인프라가 제대로 깔려 있는지 하는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좀 현장에서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좀 교육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그 디지털 교과서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 및 그 교사들에 대한 여러 연수를 지금 아마 이번 겨울을 통해서도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어떤 제도든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준비 상황에서는 어쨌든 교사 수급 문제랄까 또 인프라 부족 문제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외에도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이건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이제 많은 학부모들께서 지금도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있고 이런데 이 디지털 교과서 이제 이 흔히 하이러닝을 쓰면 완전히 그건 뭐 공부한다 그러놓고 전부 게임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시스템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디지털 기기를 분별력 있게 사용하도록 디지털 시민 교육을 시키고 저희 하이러닝에서는 주기적으로 일정 기간별로 내가 정말 디지털 기기를 혹시 분별력 있게 나쁘게 사용하지 않나 하는 점을 계속 점검하고 그거가 통과돼야 들어가서 그 하이러닝을 일종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부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하면 애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재밌게 이제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저렇게 쓸수록 내가 이렇게 무심코 쓰는 게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또 그러니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써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하여튼 우리가 돈도 그렇고 또 심지어 권력도 그렇고 이 주어진 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지되 좋은 데 쓰고 분별력 있게 쓰도록 하는 교육은 교육적으로도 필요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교원 수급 문제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여기서 이제 교원 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윤태희 교육감께서 선출이 되셨습니다. 자, 이 위원회는요 왜 신설됐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된다. 학생들 과거처럼 그냥 아날로그 시대처럼 한 가지 쫙 설명하고
그 학생들은 그냥 그 잘 알아듣는 애, 못하는 애 해가지고 서열 쫙 매기고 이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기초학력 미달자는 기초학력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교육을 현재 각 교육청들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가령 수업을 주로 하는 선생님이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또 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요새 굉장히 아이들의 마음 건강이 아주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 건강을 또 좀 담당하는 선생님도 계셔야 되고 하니까 이런 교사가 과거에 수업만 하는 교사 시절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학생 수 주니까 교사 수 줄어야 된다. 이런 식의 지금 접근을 하거든요. 아이를 옛날처럼 기르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들이 이제 그 교육 현장에 맞는 학생들의 어떤 그 필요한 이 교육의 그런 분야에 따라서 이 교사도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하되 그걸 일괄적으로 다 정부에서 정하지 말고 각 학교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적어도 교육감들에게 좀 위임을 해주면 좋겠다. 전체 TO는 모르지만 그 TO 안에서 선생님을 어떻게 배분해서 쓰는지는 좀 그렇게 위임해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이번에 작업을 하겠다 하고 이제 교육감 회의에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 어떤 특별한 시기적인 목표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시기적인 목표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이 교육 현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교육 현장은 돈이 남아 돌아간다. 왜? 학생이 줄었으니까. 근데 교사 수, 학교 수 이게 줄지 않거든요. 과거에 60명이 한 반이지만 지금 수명이 한 반이라 교사가 벌써 한 명으로 되는 게 3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 교육비는 그렇게 산술 계산식으로 하면 안 맞는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그런 상황도 정확하게 이해시킬 겸 또 이 공감을 좀 이렇게 대를 형성할 겸 금년 내로는 이 작업을 해서 좀 공론화를 해나갈 이런 계획으로 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연말까지 할 일이 많으십니다. 예. 근데 제가 보면은 요즘에 과거보다는 이 선생님 또 이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약간 시들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무원이 된 우리 청년들, 청년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그만두시는 분들 많다 그러니까요. 이 어떤 데서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교대 학생들한테 특히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한테 교직에 대한 만족도를 물으면 50% 이상이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정말 우수한 인력이 서로 이렇게 교사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교사직을 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이 되는데 그런 형상이 떨어지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국가적으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사실은 좀 특별 대책을 세웠으면 좋은데 지금도 교육재정이 남는데 그런 건 안 된다 이런 주의니까 저희 경기도는 별도로 특히 이제 좀 공직을 시작해서 한 6년 미만을 일단 청년 공무원으로 정해서 교사가 되든 일반직 공무원이 되든 한 6년 이내에 신규 공무원들, 그러니까 청년 공무원들에게 가장 애로사항이 뭔가? 주거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 그 다음에 낮은 급여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주거 문제 어떻게든 해결하면서 낮은 급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뭔가 좀 경기도 교육청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최대한 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위 직급 부분에 또 넉넉하진 않지만 우리가 조금 그 청년 공무원들을 위해서 조금 양보를 하자 해서 하우 상박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복지제도를 통해서 조금 굉장히 청년 공무원들의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들이 노력을 하니 이 교직에 대해서 혹은 우리 교육청 공무원으로서 좀 보람 갖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메시지를 해주면서 그렇게 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올해도요 벌써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시간 참 빨리 가죠. 빨리 갑니다. 자, 내년에는요 또 여러 가지 구상들 하실 것 같거든요. 내년에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 경기도는 경기도 교육감으로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유네스코 포럼을 통해서 경기도 교육인들이 추진하는 지금 현재 모든 정책들은 세계 어디다
내놔도 부족하지 않다. 저는 그런 좀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정말 경기 교육인들이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는 체제. 저는 그렇게 그거를 아주 현장에 이 시스템부터 그 개개인의 행동으로 다 좀 나타나도록 하는 일종의 경기 교육인에 의한 이 경기 교육을 좀 뿌리내리도록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입시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 한, 대입시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 한은 이런 모든 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국가적으로 대학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이런 그 위치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온 사회가 함께 고민해서도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이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끝장을 볼 생각으로 한번 매달려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경기도 학부모님들 또 시청자들께 못다한 말씀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교육은 거듭 말씀드렸듯이 저희 경기 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나의 미래는 학교에서 준비한다 하는 그런 그 각오로 저희들이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나의 미래를 지역과 함께 준비하는 또 지역 공유 학교, 경기 공유 학교, 또 AI 그 보조 교사와 함께 AI 교사와 함께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온라인 학교. 그러니까 교사와 함께 준비하는 학교, 또 지역사회와 함께 준비하는 경기 공유 학교, 또 AI 그 교사와 함께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온라인 학교. 이 체제를 완전히 공교육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고 이미 체제를 그렇게 갖추고 있고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직제도 전부 그렇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좀 이 공교육을 좀 믿고 한번 그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공교육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은 대한민국 교육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 교육을 세계에 알리고 교육의 미래에 대한 담론을 나누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국제 포럼은 끝이 났지만 전 세계 전문가들이 교육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눴던 미래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